14. 덕유산의 비밀회의. 그 일은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일의 중대성으로 보아 당연한 일이었다. 만약 그 정보가 새나간다면 그건 가정이 필요 없는 일이었다. 군경은 총력을 집중해서 추격과 수색을 펼칠 것이 자명했다. 전남 도당 위원장의 덕유산행.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도당 안에서 5분이었다. 본인 박영발, 여비서, 부위원장이며 총사사령관 김선우, 위원장 보위부대장, 그리고 염상진이었다. 그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총사부사령관의 직책으로서가 아니었다. 보위부대만으로는 완전하게 안전을 기할 수가 없어 제2의 보위대를 편성하게 되었고 염상진은 그 지휘 책임을 맡게 된 것이다. 위원장의 그림자로 불리는 여비서도 길을 떠나게 되니까 결국 도당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부위원장 혼자가 되는 셈이었다. 도당 위원장을 보유한 50여 명은 5월 추순 깊은 밤에 길을 잡았다. 염상진도 덕유산이라는 목적지만 알았지 왜 그 멀고 위험한 길을 가는 것인지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혹시 위원장이 교체되는 게 아닐까? 이것이 그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추측이었다. 백아산 지구를 옆에 끼고 통명산을 돌아 곡성을 무사하게 지났다. 지역마다 손요원들이 기민하게 움직여 길을 잡아나갔다. 곡성에 서고 구리에 서고 지리산으로 파고드는데 최대의 장애가 섬진강이었다. 이쪽에 장애가 되는 지형지물은 적들에게는 유리한 지형지물일 수밖에 없었다. 적들은 그 강을 최대한 이용해 지리산 자락에서 이루어지는 도당과 도당, 도당과 지방당과의 접선을 차단하고 방해하고 있었다. 이쪽에서 활동이 심해지는 밤에는 적들의 경비도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적들은 중요한 지점의 경비에는 근방의 민간인들을 밤마다 동원했다. 그들은 민간인들에게 대창이나 농기구 같은 것을 들려 강둑에 양팔 간격으로 세워서 경계를 하게 했다. 그리고 그들은 띄엄띄엄 서서 민간인들을 감시했다. 그 방법이야말로 강변의 사람 울타리를 친 격이었다. 그런 경비를 뚫고 섬진강을 무사하게 건넌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한두 사람이면 또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50여 명이란 인원은 대부대였던 것이다. 선요원과 수기를 했지만 역시 인원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점이었다. 지야 혼자서 활동하는 것인께 단추로서 간단하지라. 우리 투쟁인민들이 몇 사람 쪼로록 쓴 자리가 있은께 그 목만 찾아 왔다리 갔다리 여기야 넣어서 콩떡 묻기보다 쉽지라. 근데 수가 원천 많은께. 선요원의 난감해하는 말이었다. 피실격허요. 날이 새면 건너는 거요. 이 갑작스러운 말은 위원장이 한 것이었다. 그 말은 도당 사령부를 떠나온 뒤 이틀 동안에 위원장이 처음으로 한 말이었다. 좌중은 아무도 말이 없었다. 적의 허를 찔러라. 그 말은 갑작스러운 만큼 충격적이었던 것이다. 날이 새면 민간인들의 경비가 풀리게 되고 적들의 경계심도 해이해질 것이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그런 과감한 작전에 위험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위원장의 명령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보위부대장이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먼동이 터오고 있었다. 강변 일대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밤샘을 한 민간인들이 몇 사람씩 짝지어 돌아가고 있었다. 경찰들은 먼저 참호나 초소로 들어갔는지 어쩐지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선요원의 뒤를 따라 그들 일행은 민첩하게 움직였다. 안개가 더없이 좋은 은폐물이 되어주었다. 몸은 최대한 낮추고 소리 없이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은 안개에 가뭇 없이 가려지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거뜬하게 강을 건널 수 있었다. 피실격허. 염상진은 다시 내어보며 앞서가고 있는 위원장 쪽으로 눈길을 보냈다. 항일 무장투쟁의 4가지 기본 전법 중의 하나이면서 모택동 동지의 16자 전법까지 앞에 32자 전법을 모르는 빨치산은 아무도 없었다. 4자로 된 8가지 그 전법은 그 누구나 군사학습을 통해 뜻을 익히고 암기하도록 되어 있는 빨치산의 기본 상식이었다. 염상진이 피실격허를 다시 내어보는 것은 그 전법의 신통함 때문이 아니었다. 그 전법을 응용 활용하는 위원장의 판단과 과감성에 놀라고 있었다. 염상진은 이따금 위원장을 가까이 대할 때마다 가슴 섬뜩거리는 긴장과 놀라움을 느끼게 되었다.
마른 체구에 언제나 우울이 깃든 얼굴,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외모만으로는 위원장은 무슨 병자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중대한 일을 처리할 때 보면 그의 의식이 얼마나 예민하게 번뜩이고 의지가 얼마나 굳건하게 자리 잡혀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고는 했다. 염상진은 위원장 앞에서는 언제나 자신의 어린애 같은 미숙과 속빈 강정 같은 부족을 느꼈다. 그가 유일하게 위안받을 수 있는 것은 자신과 위원장과의 나이 차이뿐이었다. 세월이 쌓이면 나도 저렇게 되리라 하는 기대였지만 그것도 꼭 자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위원장이 지금 자신의 나이쪽에 어떠했는지를 알 수 없는 탓이었다. 만약 그때부터 그랬다면 자신이 연륜에 걸고 있는 기대는 부질없는 것일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위원장의 그때를 굳이 알고자 하지 않았다. 섬진강을 건너게 되자 그 다음부터는 끝없이 이어지는 산길이었다. 굽이굽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뻗어나가고 있는 산줄기들. 그건 소백 산맥이 일으키고 있는 산물결이고 산파도였다. 덕유산까지의 길은 그 억센 물결과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는 행군이었다. 수많은 산들은 가지가지 초록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북으로 올라갈수록 봄은 더딘 걸음을 걷고 있었다. 더딘 봄의 모습은 나뭇잎들에서도 나타났지만 진달래꽃들이 더 확연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남쪽의 산에서는 이미 그 절정의 아름다움이 지나버린 진달래꽃들이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싱그럽게 피어나 있었다. 안전도모를 위해 거의 야간 행군이었고 낮에는 은폐물을 찾아 휴식을 취했다. 날이 지날수록 위원장의 걸음은 느려졌다. 일제시대의 고문을 당해 상한 다리가 강행군으로 차츰 무리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위원장은 지팡이를 짚었을 뿐 부축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염상진은 그 절룩거리는 모습에서 한투사의 견고한 일생을 보고 있었다. 토목 기술자로 시작한 삶을 일찍이 혁명투쟁으로 바꿔 온갖 고난을 무릅쓰며 50이 다 된 사나이, 그는 투쟁으로 상처받은 다리를 끌며 또 투쟁을 위해 험준한 산악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 굽힐 줄도 지칠 줄도 모르는 모습은 투사의 한 표본이었다. 닷새째 되는 날, 소나무 아래 앉아있던 위원장이 염상진을 불렀다. 거기 앉읍시다. 위원장이 옆자리를 눈길로 가리켰다. 예. 염상진의 목소리에 긴장이 서려 있었다. 산이 깊어서 그런지 솔잎이 그대로 거름이 되고 있어. 어렸을 때 솔가리나무 해본 적 있어, 염동지? 위원장이 바스러져 가고 있는 솔잎 몇 개를 집어들며 물었다. 예, 자주 했습니다. 그랬겠지요. 염동지 성이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자, 담배 피우시오. 위원장이 담뱃갑을 내밀었다. 낮이고 산이 깊어 담배 피우기는 자유로웠다. 아닙니다. 저한테도 있습니다. 염상진은 담배를 사용하며 이분이 꾸척스럽게 성으로 양반 상놈을 가르자는 건가 뭔가 하고 생각했다. 염가성을 쌍놈 취급하는 데는 수학교 적부터 반발과 분노를 느껴왔던 것이다. 어서 뽑으시오. 예. 자신을 굳이 동지로 부르는 것이나 담배를 권하는 것이나 모두 위원장이 나타내는 각별한 호의라는 것을 생각하며 염상진은 담배를 뽑았다. 염동지의 성에는 우리 민족의 모순과 계급의 모순이 함께 점철되어 있어. 그 모순의 힘이 오늘의 염동지를 있게 한 것이요. 모순의 힘. 염상진은 그 말이 의식에 강하게 찍혀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조직도 그렇지만 이론에 아주 탁월하다는 위원장을 문득 의식했다. 참으로 만산의 진달래고 꽃잎마다 뻐국새 피으름이요. 위원장이 시를 읊듯하며 눈길을 멀리 보내고 있었다. 그 느닷없음에 염상진은 어리둥절해서 위원장을 얼핏 쳐다보았다. 위원장은 눈길을 저 멀리 둔 채 담배를 깊이 빨고 있었다. 염상진의 놀라움은 그 갑작스러운 말바꿈도 말바꿈이었지만 그런 감상적인 말은 너무나 뜻밖이었던 것이다. 그는 모순의 힘을 시작으로 어떤 명쾌한 논리가 전개되리라고 예상했고 또 기대했던 것이다. 염상진은 무슨 대꾸할 말이 없어서 그저 앞을 바라보았다. 초록빛 숲 사이에 모둠모둠 피어있는 진달래꽃들이 역시 곱기는 고왔고 멀리 들리는 뻐국새 울음도 언제나처럼 서럽고 애절한 느낌을 자아내게 했다. 혹시 염동지는 밥 대신 진달래꽃을 따먹어본 적이 있어? 예.
어렸을 때 봄이면 꼭 그랬습니다. 염상진은 위원장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나도 젖꽃을 많이 따먹었어. 뻐국새 울음을 내 어머니 넋이거니 생각하면서 말이요. 염상진은 그때서야 위원장의 말이 퍼뜩 깨달아지는 것을 느꼈다. 뻐국새의 피울음이 어머니의 넋이면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었다. 그는 뻐국새 울음이 배고파 죽은 자식들을 찾아다니는 어머니의 환생이라는 전설을 떠올리며 위원장의 말이 결코 감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를 일찍 사별하셨느냐는 말은 어려워서 물을 수가 없었다. 염동지는 애들이 몇이요? 둘입니다. 그렇군요. 위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염동지가 이러고 있으니 그 애들이 또 진달래꽃을 따먹겠구려. 했다. 염상진은 두 아이의 얼굴이 눈앞으로 확 다가듦과 동시에 가슴이 쿵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 말은 그동안 누르고 감추고 잊으려 해왔던 애비로서의 죄스러움과 책무감을 일순간에 까뒤집어 덮어씌우는 격이었다. 가장 예민한 부분의 감정을 왜 그렇게 정통으로 찔러대는 것인지 그는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염동지, 나한테도 자식들이 있어. 그 아이들에게 진달래꽃을 따먹게 하는 건 우리 대에서 끝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소? 염상진은 의식 속에서 불이 번쩍하는 것을 느꼈다. 땅에 떨어졌던 마음이 느닷없이 저 위로 치솟겨 오르고 있었다. 예, 그래야죠. 꼭 그래야죠. 염상진은 목맴을 느끼며 힘주어 대답했다. 염상진은 혼자서 오래도록 위원장과 나눈 대화를 생각했다. 일부러 자신을 부른 것이며 그리도 말이 없는 분이 대화를 이끌어간 것이며 스스로의 과거 일부를 내비친 것이며 그 모든 것이 자신에 대한 믿음과 격려의 뜻이었다. 염상진은 새삼스럽게 마음을 가다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위원장이 누구보다 이론이 탁월하다는 것을 새로운 국면에서 확인하고 있었다. 그 첫 번째 확인은 총 맞아 죽은 인민군 총위를 다룰 때였다. 그때는 전공법적인 이론 전개였다. 그런데 자신과의 대화는 우회적이고 비약적이었다. 그러면서도 직설법보다 훨씬 더 충격을 주고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상대와 경우에 따라서 구사되는 그 다양한 방법은 남다른 이론을 갖춘 데서 비롯되는 능력이 아닐 수 없었다. 염상진은 이리저리 휘둘린 기분을 느끼는 한편으로 새로운 화법을 익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염상진은 덕유산 송치골에 도착해서야 왜 그 먼 길을 오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어마어마한 회의가 벌어지게 되어 있었다. 남반부 6개 도당위원장 회의가 그것이었다. 남쪽의 6개 도당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거기에 전쟁 전의 지리산지구 사령관 이현상도 합석하는 회의였다. 그 규모로 보나 참석자들로 보나 어마어마한 회의가 아닐 수 없었다. 그동안 선요원들에게 위원장의 존재가 일체 비밀에 붙여졌던 것이 새삼스레 당연하게 여겨졌다. 그 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이 선요원들을 이용할 수 없는 중대한 것임을 짐작하기에는 어렵지 않았다. 삼엄한 경비 속에서 회의가 열렸다. 각 도당에서 위원장들을 보위하고 온 정예 부대들이 회의장을 에워쌌고 회의 내용은 비밀에 붙여졌다. 회의는 하루로 끝나지 않았다. 회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회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다음 날로 이야기가 떠돌았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중대한 사안이니까 그 멀리에서부터 위험을 무릅쓰고 위원장들이 모인 것일 터이고 또한 위원장들은 일제 치하에서부터 계속된 투쟁 경력이나 모스크바 당학교를 나온 이론 축적을 당 중앙으로부터 공인받은 인물들이었으므로 사안의 문제점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아랫사람들로서는 불안감 또한 없지 않았다. 다음날 회의도 격론의 계속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이론투쟁이라는 말이 뒤따랐다. 이론투쟁이란 말을 듣고 염상진은 불길한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 이론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회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는 빨치산 투쟁의 당면한 전략 전술에 대해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것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이론투쟁에는 자리 바꿈이 뒤따르게 마련이었다. 염상진은 혹시 이현상 선생이 어느 도당을 맡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회의가 완료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 결과가 알려졌다. 이현상 선생이 남반부 유격대 총사령관이 되고 각 도당 유격대는 그 지휘 아래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회의 중에 가장 격렬하게 논쟁을 벌인 것이 전남도당 위원장이었다는 말도 퍼졌다. 염상진은 그 결정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선뜻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 설명을 그 누구한테서도 들을 수가 없는 데다 이현상 선생이란 존재가 판단에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있었다. 도당으로 돌아가는 남행길은 덕유산을 향해 가던 때와는 달리 침울하고 지루했다. 위원장의 얼굴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으므로 보이드에도 민감하게 그 영향이 미쳤다. 거기다가 위원장의 다리가 더 이상 걸을 수 없도록 노독이 도졌다. 위원장은 못내 미안해하고 괴로워했지만 대원들에게 엎일 수밖에 없었다. 직텅굴로 엮어 들 것을 맡으려고 했지만 위원장이 누워서 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평지가 아닌 산길을 오르내리는데 들 것의 효과는 없으니만 못하기도 했던 것이다. 없는 사람이 힘드는 것을 줄이기 위해 칡넝쿨로 어불개를 엮었다. 엎인 사람의 무게를 두 팔로 받치는 것이 아니라 두 어깨로 지탱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대원들이 번갈아가며 위원장을 업었고 오르막길에서는 두 사람씩 뒤를 밀었으며 내리막길에서는 옆에서 부축을 했다. 그런 행군은 위원장이 절룩이며 걷는 것보다 훨씬 빨랐다. 위원장의 다리가 악화된 것은 노독 때문만은 아니라고 염상진은 혼자 생각하고 있었다. 얼굴을 덮고 있는 그늘의 탓도 있다고 생각했다. 염상진은 마음 같아서는 자신도 위원장을 한 차례 업어모시고 싶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는 부대의 지휘였던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지휘관이 임무를 혼동하거나 착오를 일으키는 것은 용납되는 일이 아니었다. 지금 와도 정신이 하나도 없구만이라. 5월 공세다냐 지랄이다냐 해갖고 노란 게 그은개들이 막 대포 쏴들으면서 어찌 그런 많이 몰아닥치는지 난리 판끝이 벌어지고 있단께라. 섬진강에 이르러 접선된 전남지구 선요원한테서 들은 소식이었다. 언제나 대비해 오고 있던 공격이기는 했지만 보이드에는 금방 긴장이 감돌았다. 아무런 느낌도 드러내지 않은 건 위원장뿐이었다. 섬진강에서 도당 사령부에 도착할 때까지는 덕유산으로 갈 때보다 몇 갑절 힘이 들었다. 예상보다 강력한 적의 공격에 따라 야간 매복도 강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두 차례의 매복 공격에 맞서야 했고 염상진은 부하넷을 잃어야 했다. 총사에 도착해보니 적들은 박격포 공격을 앞세워 병력을 대량으로 투입하면서 각 지구를 차례로 공격하는 작전을 펴고 있었다. 긴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그것이 해방구를 유린하려는 작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투쟁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염상진은 감지했다. 그러나 토벌대의 적극 공세와 덕유산 송치골의 결정이 어떤 관계로 작용하게 될 것인지 막연한 의문이 생겼다. 이틀 뒤에 도당 간부회의가 소집되었다. 도당 사령부 부장급과 지구사령관으로 제안된 긴급회의였다. 총사 부사령관은 지구사령관급이라서 염상진도 물론 회의에 참석했다. 5월 공세라고 하는 적들의 공격이 감행되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 부득이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번 덕유산 회의의 결정사항이 그만큼 중대하여 시급한 보호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의 개회 선언을 겸한 회의 소집에 대한 이유 설명이었다. 회의장은 여느 때 없이 긴장되어 있었다. 회의는 덕유산 회의의 결정사항과 그 배경에 대한 보고, 다음으로 그 결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확인, 끝으로 우리 도당의 입장에 대한 토론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이 앉음새를 고치며 좌중을 휘둘러 보았다. 무표정한 얼굴에 눈빛만 유난히 예리했다. 남조선 6개 도당 위원장들과 전 지리산 유격지구 사령관 이현상 동지가 참석한 덕유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현상 동지를 남조선 유격대 총사령관으로 하고 그 지도 아래 각 도당의 유격대를 재편시킨다는 조직 개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직 개편에 대한 제의는 이현상 동지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근거는 이승엽 동지의 지령에 있습니다. 이상이 결정 사항과 그 배경에 대한 보고입니다. 다음으로 그 결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확인이 되겠습니다. 첫째, 전체적 조직 개편에 따라 각 도당은 사단 편제로 그 조직을 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야기되는 중대한 문제점은
각 도당이 해체되고 단순한 군사 조직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시 두 가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첫째, 당 조직의 해체를 어찌 감히 도당 위원장들이 결정할 수 있으며, 둘째, 당 조직이 부재한 상태에서 어떻게 군사 조직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상은 결정 사항에 대한 문제점 파악이고, 그 이전에 중대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현상 동지가 당초에 제기한 조직 개편 그 자체입니다. 그 조직 개편에 따르면 당이 군사 조직의 하위에, 군사 조직이 당의 상위에 올라서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의 절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해당 행위이며 도전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전시 상황이라 하더라도 군사 조직이 당의 우위에서는 도착이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상황이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당 조직이 더욱 강화되어야만 다른 여타 조직들도 통일을 이루어 그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의 절대 원칙 수호에 대하여 이현상 동지는 계속 그 조직 개편이 당의 지령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중대한 문제점이 또 있었습니다. 당의 지령이면 지령서가 있어야 하고, 당이 이현상 동지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으면 당의 임명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현상 동지는 그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승엽 동지로부터 강원도 후평에서 구두 지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후퇴 상황이라는 것을 10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령의 중대성으로 보면 더욱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당의 지시는 그 어떤 것이든 정확과 확실을 기하고 착오와 와전을 막기 위하여 문서화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인 대원칙이 아닙니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온갖 방법으로 암호를 만드느라고 고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상황을 비춰볼 때 아무리 후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중대한 지령을 내리면서 지령문을 겸한 임명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잇따라 또 의문이 생기는 점은, 과연 이승엽 동지가 당의 절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승엽 동지가 그렇지 않다면 그럼 모든 혐의가 이현상 동지에게 돌아가는 난처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승엽 동지와 특히 이현상 동지가 세운 혁혁한 투쟁 공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 현 시점에서 두 동지 중 누구를 의심하거나 누구에게 혐의를 둘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문점을 남긴 채 결국 그 의제는 결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은 천천히 담배를 빼물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연히 술렁거리고 있었다. 무슨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대부분 어리둥절하거나 의문에 찬 얼굴들이었고, 누구는 고개를 갸웃갸웃했고, 어느 사람은 옆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고, 어느 사람은 염상진에게 무슨 눈짓을 했고 가지가지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결정에 대하여 우리 도당의 입장을 본인은 위원장으로서 개진하고자 하며, 여러분들도 기탄 없는 토론을 거쳐 그 결과를 정리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본인은 그 결정에 있어서 반대 표시를 명백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경우에도 당이 군사조직의 우위를 상실할 수 없다는 절대 원칙을 확고하게 믿음과 동시에 그 원칙을 지키고자 해서였습니다. 물론 그러한 태도 결정의 결정적 계기는 지령서와 임명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현상 동지의 그러한 제의와 결정이 과오냐 아니냐는 추후에 명백히 밝혀질 일이므로 여기서 비생산적 논의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앞으로의 우리 도당의 입장에 대해서입니다. 이에 본인은 당 중앙의 지시문을 접수하지 않는 한 우리 도당을 군사조직 아래 편입시키는 반당적 과오와 해당적 오류를 범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당이 군사조직의 우위를 상실할 수 없다는 절대 원칙에 충실하면서 덕유산 결정을 배격하고 현재의 조직과 체제로서 해방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을 제의하는 바이올시다. 동지 여러분들의 기탄 없는 토론을 기대합니다. 위원장이 말을 끝냈다. 그가 평소에 거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이런 회의에 대비한 것이기라도 한 듯 그의 말은 막힘없이 길었고 말 매듭매듭에는 질긴 힘이 서려 있었다. 회의장에는 침묵만 흐르고 있었다.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기탄 없이 말씀들 하십시오. 위원장이 의견을 유도했다. 예, 위원장 동지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동하면서 한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당이 독자적인 투쟁을 전개할 때 총사령부 및 다른 도당과의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위원장의 말이었다. 예, 좋은 말씀이요.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다른 도당들은 그 결정을 따르면서 도당이 사단이 되어 내용적으로 도당 자체가 해체되어 버리는 판국이니 더 말할 것이 없고 남은 건 총사령부와의 문제인데 그것도 원칙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한 원칙을 고수하는 우리 도당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못할 것이요. 만약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대응하면 되리라 싶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발언을 하지 않았다. 염상진은 발언할 만한 문제점을 신중히 찾아보았다. 그러나 당의 기본 원칙 고수에 찬동하는 한 위원장의 논리에 어느 한 곳 허점이 있을 리 없었다. 다만 이현상 선생과 위원장 사이가 어쩔 수 없이 거북하게 될 것이 마음 무거울 뿐이었다. 그 무거운 마음 속에서 이미 부위원장이 제기한 문제점이 자꾸만 의문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그는 다른 간부들도 자신과 비슷한 생각들일 거라고 짐작했다. 다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간부들을 둘러보았다. 여기저기서 대답이 나왔다. 예, 토론이 없으면 본인의 의견을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찬성을 묻기도 전에 모두가 손을 들어 올렸다. 예, 우리 도당은 새로 구성된 유격 조직의 산하로 편입되지 않고 현재의 조직과 편제로서 당의 기본 원칙에 투철하면서 조국과 인민의 해방 투쟁을 가일층 용맹스럽게 전개해 나갈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바입니다. 위원장이 말을 마치고 일어섰다. 간부들도 일제히 일어섰다. 박수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 박수 소리는 차츰차츰 힘차고 크게 울려가고 있었다. 군과 경찰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면서 빨치산 무장 부대들이 정신 못 차리게 바빠진 것은 더 말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 못지않게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후방부 병기과 대원들이었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총알이나 수류탄의 소비가 급증하게 되자 그만큼 일거리가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각 지구마다 설치된 병기과에서는 여러 가지 병기를 만들어 보급했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은 총알과 수류탄이었다. 공격용이라기보다는 호신용이나 자살용이고 산생활에서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는 칼을 지급한 것도 병기과에서 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병기과에는 대장장이나 주물공이 우선적으로 배치되었고 공대 출신이나 화학 전공자들이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에는 손재주가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 그리고 후방부에 많게 마리는 여자 대원들이 병기과에서도 일하고 있었다. 병기과에서 주력하고 있는 총알 생산은 M1 탄피를 이용한 재생 총알이었다. 총탄, 탄환, 탄알, 여러 가지로 부르는 총알이 대가리인 알과 몸체와 화약으로 이루어지는 건 상식이었다. 그런데 재생 총알을 만드는데 대가리인 알은 손쉬웠다. 주물공이 솜씨로 본을 떠서 녹슬을 녹여 붓는 것으로 알은 아주 그럴듯하게 제 모습을 갖추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몸체와 화약 만들기에 있었다. 먼저 몸체인데 한번 사용한 M1 탄피는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소개된 화약의 폭발로 탄피가 팽창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사용하려면 탄피가 팽창된 부피만큼을 고르게 긁어내야만 했다. 팽창된 탄피가 걸리고 막히는 일 없이 총신을 다시 통과할 수 있도록 탄피 하나하나를 고르게 긁어내야 하는 일, 그건 여간 어렵고 정성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 일을 바로 여성 대원들이 주로 맡아서 했다. 탄피를 조금씩 돌려가며 무쇠칼로 긁어내는 일은 단순 노동 같으면서 단순 노동이 아니었다. 어느 한 부분을 너무 많이 긁어내서도 안 되고 전체를 너무 많이 긁어내서도 안 되고 넘치고 모자라지 않게 알맞고 적당하게 긁어내야 하는 그 일은 신경을 모아 정성을 바쳐야 하는 중노동이었다. 그 일은 동지들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다는 정신적 부담까지 작용하고 있었다. 탄피를 긁어내는 밑에는 꼭 판자나 비라 종이 같은 것들이 받쳐져 있었다. 긁어낸 노쇠 가루를 모으는 것이었다. 그 가루들은 알뜰하게 모아져 알을 만드는 데 보탰다. 날마다 모여지는 그 양은 적지 않았고 그것이야말로 티끌 모아 태산이었다. 그런 노력 하나하나가 노그릇을 보투 나가야 하는 대원들의 힘을 덜 수 있게 되고 인민의 재산을 아끼는 것이라는 점을 여성 대원들은 다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한 것은 날마다 진행되는 학습을 통해서 깨우치는 바였다. 그런데 그 탄피 긁어내는 작업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를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탄피와 탄피끼리 마찰을 시켜 달아지게 하는 방법이었다. 처음에 그 실험은 나무 술통을 가지고 행해졌다. 술통의 위아래 가운데에 구멍을 맞들어 자동차 시동을 거는 쇠막대기를 박아 고정시키고 술통에 탄피를 반 이상 채워 옆으로 누인 다음 술통의 앞뒤로 나온 쇠막대기를 말뚝에 받치고 쇠막대기 손잡이를 돌려댔다. 술통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속에서 탄피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한참을 돌려대고 나서 탄피를 꺼내보았다. 과연 탄피들은 처음 술통에 넣었을 때와는 다른 빛깔을 띠고 있었다. 칼로 긁어냈을 때와 똑같은 그 빛깔은 탄피들이 달아졌다는 증거였다. 실험은 대성공이었다. 동그란 탄피들은 둥근 술통 속에서 회전 운동에 따라 마찰을 했으므로 달아진 것도 아주 고르게 달아져 있었다. 다만 수시로 통 돌리기를 멈춰 달아진 정도를 신경 써서 점검하면 되었다. 그러나 통 속의 탄피들이 하나같이 총구에 맞도록 달아지게 할 수는 없었다. 어차피 여성 대원들이 긁어낸 탄피들도 하나하나 총구에 끼워보는 점검을 거쳐 화약을 넣게 되어 있었다. 통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달아진 탄피들은 여성 대원들의 손에서 마무리 손질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통 돌리기는 일의 능률을 엄청나게 높여주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신속하게 각 지구 병기과로 전해졌다. 각 병기과에서는 술통보다 몇 배 큰 나무통들을 짜맞추느라고 한동안 고심들 했던 것이다. 그 희한한 탄피 재생기를 발명한 것은 백아산 지구 병기과에 배속되어 있는 어느 공대 출신이었다. 재생 총탄을 만드는데 가장 큰 내로는 화약의 제조였다. 그 제조법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원료를 구하기가 어려워 병기과마다 애를 먹고 있었다. 화약의 원료는 농촌의 집집마다 있게 마련인 오줌통에서부터 구하게 되었다. 오줌이 오래될수록 오줌통 안쪽에 많이 엉기는 흰 앙금, 그것을 긁어 모아야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암모니아였다. 거기다가 양잿물을 섞어 끓이면 흰 앙금이 생겼다. 그것이 질산 나트륨이었다. 거기다가 떼죽나무 숟가루와 유황을 일정 비율로 섞은 것이 화약이었다. 숟가루를 쓸 때 꼭 떼죽나무 숯을 쓰는 이유는 소나무 숯보다 참나무 숯이 훨씬 더 불담이 좋은 그런 점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떼나무 숯은 그 성분 때문에 숯 중에서는 화력이 제일 강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제조된 화약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바로 질산 나트륨 때문이었다. 질산 나트륨은 조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총탄이 조금 오래되면 질산 나트륨이 빨아들인 습기로 불발탄이 생기게 되었다. 그 불발탄 때문에 생겨난 별명이 영웅탄이었다. 그 사연인즉 어느 골짜기에선가 전투가 벌어졌는데 한 빨치산이 숲속에서 적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었다. 간발의 차이로 빨치산이 적을 먼저 발견했던지 그는 방아쇠를 당겼다. 그런데 총알이 나가지 않았다. 바로 불발탄이었던 것이다. 이제 적이 방아쇠를 당길 차례였다. 그런데 그 빨치산은 다음 동작을 취했던 것이다. 다음 동작이란 총알을 갈아 끼운 것이 아니라 총을 휘둘러 개머리판으로 적을 내려친 것이었다. 적은 쓰러졌고 그 빨치산은 적을 생포했다. 그 다음부터 습기 잘 차는 질산 나트륨이 든 총탄은 영웅탄이 되었다. 그런데 정작 영웅인 장본인은 영웅답지 못한 말을 했다. 무엇이가 뭔지 나도 통 몰라. 어디 그것이 지정신으로 헌지시간디?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동료들은 그에게 붙여준 영웅 칭호를 박탈하지는 않았다. 그 멍청한 듯한 말이 오히려 그를 더 돋보이게 했다. 그의 아무런 꾸밈이 없는 솔직한 말에서 동료들은 그때의 위기를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그 위험 속에서 제정신으로 한 짓이 아닌 그 짓이 바로 엄청난 탐욕이고 용기라는 것을 그들은 체험적으로 생생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누구나 그런 위기에 처하면 주저앉거나 손을 들게 마련이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도 빨치산들은 여전히 그 총알을 쓸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총알이 영웅탄이 아니길 바라면서. 그러고 보면 영웅탄이란 별명은 서글픈 익살이 섞인 빨치산적 역설이기도 했다. 그러나 습기가 안 차는 완전한 총알을 만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다. 양잿물을 쓰는 대신 칼리 비료를 쓰면 질산 칼리가 생성되어 완전한 화약을 제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적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농촌의 칼리비료의 배급을 전면 중단시켜 버렸던 것이다. 재생시킨 탄피에 화약을 채우고 노세아를 박은 다음 탄피의 뒷꼭지 뇌관 자리에 성냥에서 뜯어낸 화약을 발라 촛물로 고정시키는 것으로 재생탄환은 완성되었다. 대원들이 성냥을 손에 넣게 되더라도 쓰지 않고 굳이 불편한 부시도를 사용하는 것도 성냥이 총알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재료였기 때문이다. 물론 알을 노쇠로만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 노쇠가 떨어지면 납으로 만들었다. 납탄은 그 치명적인 피해 때문에 가능하면 그 제조를 금하고 있었지만 적들의 경계로 노그릇은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적들의 공격을 받아가면서 빈 총을 들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납탄은 그 피해가 무서웠다. 몸 어느 부분이든 맞기만 하면 납이 산산이 흩어져 살을 파고들 뿐만 아니라 독을 퍼뜨려 아주 빠른 속도로 살을 썩게 만들었다. 그리고 뼈나 핏줄에 닿았다 하면 납은 마치 뱀처럼 그것들을 감고 돌았다. 납탄을 몸통에 맞았을 때는 더 말할 것이 없었고 다리나 팔에 맞고 수술을 했다고 해도 10중 8구는 결국 다리나 팔을 잘라내게 되었다. 수술을 여간 잘하지 않고서는 살 속에 퍼진 납 파편들을 다 찾아낼 수가 없었고 약간 남아있던 파편이 끝끝내 말썽을 부렸던 것이다. 재생총알의 성능이 물론 신품과 같을 리가 없었다. 공격용이 되기는 어려웠고 그런대로 방어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빨치산들이 갖춘 개인 화력의 60% 정도가 그 재생탄이었다. 빨치산들은 방어전이 아닌 공격전을 나갈 때 재생탄을 쓰지 않았다. 모든 빨치산들은 총을 쏘고 난 다음에 탄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신품으로는 재생탄을 만들어야 하고 재생탄피는 녹여서 알을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경찰들은 빨치산들이 재생탄을 만들어 쓴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자기네들이 쓴 총알의 탄피를 거의 남기는 일 없이 쓸어갔다. 그렇잖아도 경찰들 태반이 친일 반역자들이라서 빨치산들의 증오 대상인데다가 그런 짓까지 하게 되어 빨치산들의 증오는 더 커져갔다. 경찰들의 그런 행동도 자기네들을 가장 미워하고 척결하려 드는 부류가 빨치산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롯되는 일이었다. 빨치산과 경찰 사이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갈수록 적대감이 커져가고 있었다. 그런데 군인들은 경찰들하고 사뭇 달랐다. 그들은 탄피 같은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빨치산들은 기왕 전투가 붙으려면 군인과 붙기를 바랐다. 병기과에서 두 번째로 주력하는 것이 수류탄 제작이었다. 수류탄 껍질은 대개 노쇠를 녹여 만들었고 그 속에 놓는 파편은 무쇠솥을 잘게 깬 것이었다. 화약과 함께 무쇠 조각들을 넣고 불 붙일 뇌관을 달면 수류탄이었다. 깡통도 구하는 대로 수류탄 껍질로 사용되었다. 그 성능이 적의 수류탄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지만 방어용 위협용으로는 제법 위력을 발휘했다. 그 폭음이며 유난스러운 연기가 아주 그럴듯했던 것이다. 물론 그 수류탄이 사람들 한복판에서 폭발하게 되면 서너 사람 정도에게는 치명상을 입힐 만한 화력을 가지고 있었다. 병기과에서는 더러 자살탄도 만들어 보급했다. 기관포 탄피에다 화약을 넣고 심지를 박은 것이었는데 불가항력적 상황에 빠졌을 때 그것에 불을 붙여 자살을 꾀하는 탄이었다. 그것을 품거나 입에 물고 죽어간 빨치산들도 가끔 있었다. 왔다매 이놈의 5월 공세인지 연병인지 시작된 게 오집 누구 그거 털 새도 없네잉. 김동현이 재생탄피의 뒷꼭지에다 촛물 돌리는 일을 하며 입을 놀렸다. 화약을 고정시키기 위해 한 동작으로 촛물을 도르륵 흘려 돌리는 그 작업은 재생총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었다. 그는 입을 돌리면서도 손은 빈틈없이 화약을 따라 촛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서인출과 함께 병기과로 배치되어 있을 때는 달굼수에 매질을 하거나 쇳물 그릇 들고 내는 것 같은 일을 주로 했다. 그러나 남보다 눈치 빠르고 영리한 그는 일들을 속빠르게 익혀 재생탄피 점검을 거쳐 제일 중하고 어려운 일을 맡게 되었다. 오려 어디서 찌릉내가 풀풀 나서더만 바로 김동무가 우진방울 덜 털고 옷에다가 들켜서 그런 것이로구마. 김종현과 말장단이 척척 잘 맞는 배삼성이가 잽싸게 말을 받았다. 어허 근가 그 코 한번 유명자시. 근데 눈이나 볼고 귀나 볼가야 빨치산으로 쓸 것인데 코가 볼가분께 그것을 어디다 쓸 것이다냐? 천상 근천시럽고 짜잔하게 넌 다리새 냄새나 맡아야지.
김종현이 잠시 지체도 하지 않고 말을 받아쳤다. 그 말 한 분 잘 들으시. 술도가가 있으니 술 뜨는 냄새를 맡을 것이며 장바닥이 있으니 괴기 썩는 애를 맡을 것이요. 요 코가 헐 일이 천상 그것이제. 배삼성이가 말을 되받아치지 못하고 허물어졌다. 역시 그는 김종현의 입심을 당하기가 어려웠다. 입산을 하고서도 김종현의 음담은 생기가 줄지 않았고 남자 대원들 사이에서 단연 인기가 높았다. 그는 병기과에서 일하면서도 언제나 총 들고 화선에 나서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런 그가 유동수의 도주 소식을 들었을 때는 차마 입에 못 담을 욕을 해대며 무섭게 화를 냈었다. 그런 붕어를 까서 소금 단말이 칠 놈 자수여서 혼자 살아보겠다고? 이김이 총살이나 당해 콱 뒤져 부르라 잡새끼. 성님하며 깍듯이 대해왔던 유동수에게 김종현이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퍼부어댄 욕이었다. 동수성님이 병기과에 있었더라면 그리 안 되었을 것인디. 안타까워하는 서인출의 말이었다. 그런 인종은 어디에 있어도 매한가지여. 입산할 때부터 마음이 뜨거웠으니까. 김종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김종현이나 서인출은 아직까지도 유동수가 총살당해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 시간에 하대치의 부대는 순천 쪽에서 밀려드는 군경을 맞아 중대단이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서로 연결된 산등성이 하나씩을 중대가 맡아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전이었다. 중대 단위로 전투를 하되 총지휘는 하대치가 맡고 있었다. 하대치는 지휘를 위해 양쪽에 2개 중대씩을 배치하고 가운데 봉우리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각 중대로 띄울 연락병들이 6명 대기하고 있었다. 그가 직접 지휘하는 보위 중대를 제외한 4개 중대에 필요한 연락병들은 모두 8이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작전 지시를 연달아 띄울 것에 대비해 한 개 중대에 2명씩의 연락병들을 배치해 놓고 있었다. 하대치는 얼마 전까지 쓰고 다니던 레닌모를 어떻게 했는지 엉뚱하게 북방군 작업모를 쓰고 있었다. 머리에 납작 붙는 레닌모는 그의 작은 키를 더 작아 보이게 하고 다부진 체격을 더 다부져 보이게 했다. 그런데 모자 천장에 둘레에 철사를 넣어 천장이 둥글고 팽팽하면서 레닌모에 비해 높이가 높은 국방군 작업모도 그의 키를 약간 커 보이게 하면서 강단지게 생긴 두껍고 넓적한 얼굴에 썩 잘 어울렸다. 누구의 솜씨인지 모자에는 큼지막한 별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계급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기의 별을 본뜬 것을 터였다. 염상진이 오래전부터 지령문의 끝에 꼭 별 하나를 그렸던 것처럼. 이중대 적들이 왼편자 꼴짝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짝 깔끔하게 조심하라고 전혀. 하대치가 눈살을 찌푸리며 지시했다. 야, 알겠구만이라. 앞으로 나섰던 연락병이 하대치 뒤에다 격려를 하고는 잽싸게 달리기 시작했다. 하대치는 키가 작기도 했지만 어떤 전투에서나 여간에서 몸을 구부리거나 낮추는 법이 없었다. 나는 총알을 맞아도 안 죽는 사람이다 하는 식으로 언제나 꼿꼿하게 서서 부대를 지휘했다. 입산 초기의 일로 총 쏘는 법을 겨우 익힌 신발치들은 싸움이 붙었다 하면 겁부터 먹고 머리를 쑤셔박기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하대치는 대원들 앞을 거침없이 걸어다니며 마구 소리치고는 했다. 동무들 겁먹지 말고 나를 보시오. 나가 요렇게럼 당당하니 걸어댕겨도 암시랑도 안 해요. 보시오. 총소리가 저리 방정 떨고 지랄 쳐도 어디 맞는 데 있어? 나가 원체로 키가 짧아놓게 맞을 기가 없다고 헐랑가도 모르는디 실은 총알에 눈이 안 달렸으니까 맞자고 효도 잘 맞들 않는 것이 총알이오. 그니까 겁먹지 말고 허리 펴고 고개들 드시오. 그런 하대치의 배짱과 용감성에 신발치들은 그저 주눅 들고 기가 죽었다. 땅딸보 하대치가 지구 안에서 금방 유명해진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었다. 중대장 동무, 걔들 왼편자 꼴짝으로 몰릴게 그짝 깔끔하게 잘 지켜라는 마요. 이중대 연락병이 숨가쁘게 토해놓았다. 폴세 다 종구고 있어. 저것들이 총지를 오른편 짝서 맨놈한테 시킴수로 정작 왼편 짝 깔끔하게 기울로 공격하겠다는 저그대로는 대급밥 돌리는 위장술인디 그것이 어디 지금 마음대로 돼간디? 괭이 앞에 생쥐 새끼들 놀기제. 여유만만한 중대장은 천전바구였다. 그는 말을 끝내며 연락병을 향해 씩 웃었다. 그러면 가보겠구만이라. 연락병이 격려를 붙였다. 그러시오. 시간도 얼추 다 되어간께 한두 파수만 더 애쓰면 될 것이오.
천전바구가 격려를 받으며 연락병을 격려했다. 골짜기 아래서 산발적인 총성이 계속되고 있었다. 산등성이에서는 거의 총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적들이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총을 쏘지 않겠다는 작전이었다. 전투는 벌써 3시간을 넘게 끌고 있었다. 그동안 적들이 3차례 공격을 해왔고 지형적으로 유리한 하대치의 중대들은 그때마다 거뜬하게 적들을 물리쳤다. 천전바구는 해를 올려다보았다. 해는 서쪽으로 꽤나 기울어 있었다. 적들이 위치 이동을 하는 것은 오늘의 마지막 공격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가 중대장이 된 것은 부대 재편성에 따른 것이었다. 재규열로 희생자들이 극심해지고 나서 각 부대의 재정비는 불가피했던 것이다. 도당의 지시에 따라 각 지구는 소대 편제를 없애고 중대 단위의 편성을 다시 하게 되었다. 동무들 보시오. 개들이 저기서 움직거리는 거 배제라. 저것들이요 왼편짝 깔끔하고 올라붙으려고 하는 것인게 우리는 죽은 뒤끼 있다가 저 작것들이 깔끔하게 중택이 조금 위에 저거 참나무 배제라. 그것쯤에 오면 우리 중대 폭탄모사 한바탕 베고 나서 공격 개시하겠소. 천전바구는 낮은 소리로 중대원들에게 작전을 지시했다. 새로 편성된 중대의 인원은 그 전의 소대원들보다 조금 많은 35명 평균이었다. 토벌대들은 울창해지기 시작한 나무숲에 몸을 숨겨가며 빠르게 산비탈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산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나무숲 사이사이로 드러났다가 가려지고 다시 드러나고 했다. 산등성이에서는 그들의 움직임이 다 내려다 보이고 있었다.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며 그렇게 적극 공세를 펼치는 것은 빨치산들이 벌써 8달이 되도록 장악하고 있는 해방구를 점령하기 위해서였다. 해방구를 없애려는 쪽과 해방구를 지키려는 쪽과의 싸움. 그건 서로 양보가 있을 수 없는 싸움이었다. 토벌대들이 비탈의 중간 지점을 넘어 참나무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천전바구가 팔을 지켜들었다. 토벌대들이 참나무길을 지나려 하고 있었다. 천전바구가 팔을 힘차게 아래로 쳐내렸다. 그와 함께 아래로 굴러내리는 것들이 있었다. 그건 큼지막한 돌덩어리들이었다. 여러 개의 돌덩어리들은 쿵쾅거리며 비탈을 굴러가고 있었다. 돌덩이들은 구를수록 가속도가 붙어 그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다. 어떤 것은 큰 나무에 부딪혀 튕겨올랐다가 다시 굴기도 했고 어떤 것은 작은 나무를 그대로 깔아뭉개며 굴러내리기도 했다. 피해라! 돌이다! 아래서 터진 다급한 외침이 먼 느낌으로 들려왔다. 저 빨개 이 새끼들! 어메! 아니 사람 잡았네! 이런 소리들도 다급하게 터져나왔다. 그리고 돌들을 피하려는 토벌대들의 황급한 모습이 숲 사이사이로 보이고 있었다. 아래로 총을 겨눈 천전바구의 부대원들은 쿡쿡거리며 웃고 있었다. 천전바구가 아까 말한 중대의 폭탄이란 그 돌덩이들이었다. 그 돌덩이들을 굴러내려서 적들에게 피해를 입히자는 것이 아니었다. 적을 위압하고 신경을 자극시키려는 일종의 심리전이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돌덩이를 준비했던 것은 아니었다. 싸우다 보니 등성이 언저리에 돌덩이들이 많이 박혀 있어서 천전바구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이거는 빨개 이 새끼들아! 총알이 떨어졌으면 자수혀! 돌덩이 굴리지 말고 자수혀! 자수하면 살려준다! 아래서 들려오는 목청 돋은 소리였다. 누군지 꽤나 배짱이 두둑한 자였다. 오메 고마워요. 에라이 반동 새끼들아. 족보는 소리 말고 너그가 우리한테 자수혀라. 진짜 배기로 살려줄 텐께로. 소리 지를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맞고 나서는 목청 큰 유만보기가 외쳐댔다. 이것 또한 주간 전투에서 흔히 있는 심리전이었다. 밤에 전혀 소리를 내지 못하고 활동하는 빨치산들은 그런 기회에 마음껏 소리 질러보려고 서로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적보다 더 큰 소리로 적의 기세를 제압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적진에서 일제히 사격을 가해왔다. 적들이 돌격전을 펴고 있었다. 양쪽 산에서도 총소리가 콩을 볶기 시작했다. 사격 개시! 천전바구가 외쳤다. 중대원들이 일제히 방아쇠를 당겼다. 총소리들이 한층 요란하게 엉클어졌다. 천전바구는 적 하나가 핑글 한 바퀴 돌아 나뒹굴어지는 걸 노려보며 총구 방향을 약간 틀고 있었다. 적진에서 던진 수류탄이 터져오르고 폭풍과 불길에 휩쓸리는 나무와 풀들이 격렬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나 수류탄들이 터지고 있는 거리는 이쪽 화선에서 꽤나 멀었다. 수류탄 폭연이 잦아들고 있는 사이로 적 하나가 앞으로 푹 꼬꾸라지고 있는 것을 외서댁은 피식 웃으며 쏘아보고 있었다. 10여 분 만에 적진에서 먼저 사격을 멈추었다. 중지! 중지! 천전바구는 다급하게 팔을 내저었다.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남탄 쏘지 마라! 자네바 협정 위반이다! 적진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나가 대거리 헐라요. 외서댁이 벌떡 일어났다. 외서댁의 목청이 유만복 다음각에 크고 카랑카랑한 것은 다 아는 일이었다. 아주 야물딱지게 맹그러 부셔. 유만복이가 물러서며 말했다. 이런 반동 새끼들아, 납탄이 무서우면 총알 놓고 가면 될 거 아니여? 잡소리 말고 총알이나 놓고 가. 또 주먹을 부르진 외서댁이 있는 것 목청을 뽑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머리에는 옷고름 너비의 새빨간 천이 질끈 동여매져 있었고 호바느린 목에는 힘줄이 불끈 돋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전투가 벌어지면 언제나 그 새빨간 천을 질끈 동여매고는 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나면 그것을 풀어 정성스럽게 접어가지고 몸빼 주머니에 넣었다. 새빨간 천을 낭자머리 위에 매듭진 그녀의 모습은 남자 대원들이 무색할 정도로 용맹스럽게 보였다. 그런 외서댁을 보면 힘이 절로 난다는 남자 대원들도 있었다. 야, 이 씨부랄려라! 집구석에서 조시나 불지 뭘라고 입자리여갖고 재수대가리 없이 나서고 지랄이냐! 적진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저놈이 얄랑거전 소리하네. 외서댁이 헛웃음을 치며 대원들을 둘러보았다. 그 예상하지 못했던 소리에 대원들의 얼굴이 어색하고 민망해져 있었다. 그런데 외서댁이 숨을 들이켰다. 야, 이 씨부랄놈아, 뭘 자도 뻘 조시 없어 입선이었다. 니놈 좆대감지를 프랑코가 뽑히게 뽑아줄 텐께 이걸로 당장에 올라오니라. 올라와. 부들부들 떨어대며 외치는 외서댁의 목청은 아까보다 훨씬 컸다. 못 올라오는 놈도 빙신이다! 유만복이가 외쳐댔다. 그 말 좋으요. 다 한끈에 그 말 서너 번 소리 지릅시다. 천전바구가 반색을 하며 말했다. 아, 그러지라! 유만복이가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철퍽 치며 조아라 하고는 그러면 다 한꺼번에 10분만 하는 것이오이. 자, 하나, 둘, 셋! 하며 손짓했다. 못 올라오는 놈도 빙신이다! 못 올라오는 놈도 빙신이다! 못 올라오는 놈도 빙신이다! 35명이 합친 소리가 우렁차고도 우람하게 퍼져나갔다. 아래쪽에서는 아무 대꾸도 들려오지 않았다. 대꾸 대신 들려오는 것은 웃음소리들이었다. 분명 먼저 소리 지르고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놓고 서로가 웃는 웃음일 것이었다. 오른쪽 산등성이에서 외침이 들려왔다. 공화국 시켜놨다! 공화국 시켜놨다! 콜수에 그리 되는갑네. 동무들, 우리도 싸게 공화국 시간 알립시다. 천전바구가 손짓을 했다. 공화국 시켜놨다! 나가자! 쳐부시자! 이중 대원들이 팔을 뻗쳐 올리며 합창을 했다. 주간 전투에서 대개 오후 2, 3시 사이를 공화국 시간이라고 불렀다. 그 말은 앞으로는 우리 세상이라는 은유였다. 빨치산에 비해 야간 전투력이 약한 군경들은 야간 전투를 피하려면 안전지대까지의 거리 때문에 그 무렵에 일단 철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 늑장을 부리다가는 철수하는 도중에 날이 어두워져 기습당하기가 십상이었다. 그래서 빨치산들은 전투를 하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일삼아 공화국 시간을 외쳐대며 기세를 올렸고 군경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퇴각 준비를 하고는 했다. 아래쪽에서 총소리가 산발적으로 울리기 시작했다. 위협사격을 가하며 적들이 부산스럽게 비탈을 내려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동무들, 빨치산의 노래 시작! 천전바구가 손을 치켜들며 신호했다. 반동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섬진강아 흘러가라. 우리는 승리한다. 원한 위에 피에 맺힌 반동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피어나는 혁명의 깃발이여. 공화국 시간에만 부르는 빨치산의 노래였다. 그것 또한 상대방들의 사기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심리전의 하나였다. 자기네들의 주제곡 가사를 바꿔버린 그 노래를 등 뒤로 들으며 퇴각하고 있는 적들을 더 몰아치는 기세로 그들은 노래를 합창해대고 있었다. 해는 서쪽으로 많이 기울고
산등성이에 들이온 그들의 그림자도 키보다 길어져 있었다. 숭치골의 6개 도당위원장 회의가 끝난 직후부터 전북도당 사령부 소속 대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말이 떠돌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관심이 모아지거나 우김질을 일으키는 것은 두 가지였다. 첫째가 도당위원장이 모든 권한을 이현상 선생한테 빼앗겼다는 것이고, 둘째가 전북 도당에서 많은 대원들이 이현상 부대로 전출을 가야 된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문제는 모든 권한을 뺏겼다, 아니다로 말이 오가는 우김질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회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우김질은 팽팽히 맞설 뿐 어떤 결말이 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평대원들의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회의 결과를 속 시원히 알아볼 길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김질하는 당사자들도 자기네들의 생각일 뿐이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또 우김질이라는 것은 있게 되는 것이기도 했다. 두 번째 문제는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로 말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우김질까지는 되지 못했다. 조직은 어디까지나 명령이었으므로 가고 안 가고가 자기네들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차린 탓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누가 전출될 것이냐 하는 관심이었다. 그건 역시 우김질은 될 수 없었다. 그 대신 출처 없는 소문들을 만들어냈다. 총사령부로 전출되는 거니까 싸움 잘하는 대원들이 갈 것이라고도 했고, 비무장 대원들 중에서 뽑을 거라고도 했고, 제 기호를 알아 회복 중인 대원들을 보낼 거라는 말도 있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은 없었다. 손승우는 그런 소리들을 귓등으로 들으며 무겁고 기운 없는 몸을 끌며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가 관심 쓰는 것은 그저 제2월의 재발을 막는 것이었다. 먹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입에 썰어놓고 싶은 무서운 허기를 이겨내는 것이 재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들끓는 열에 휘둘리며 사경을 헤맸던 그때를 생각하고 처참하게 죽어가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의지를 세우며 먹고 싶은 고통을 이겨냈던 것이다. 그래서 재발의 위험은 어느 정도 넘겼지만 끼니가 부실해서 회복이 더디었다. 손승호는 찔레손을 따서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살오른 찔레손은 약간 떫은 듯 하면서도 달차근해 꼭꼭 씹으면 먹을 만했던 것이다. 어린 날 남의 집 담장 넘어 찔레손을 따다가 야단을 맞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찔레순도 삐비도 띠풀 뿌리도 장다리 꽃도 먹을 것 없는 봄철의 아이들 먹이었다. 그런 것들을 먹고 자란 세월이 눈물겹게 뿌연 저편의 기억으로 떠올라왔다.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먹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세월은 흘러갔을 때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달라진 그 세상을 보지 못하고 이 산속에서 이대로 더욱이 세균전의 희생물로 죽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손승호는 다시 어금니를 맞물었다. 손동무, 여기 계셨군요. 옆에 걸음을 멈춘 박난이가 숨을 헐떡거렸다. 무슨 좋은 일 있다고 그리 급하게 다니시오? 손승우가 심드렁하게 말했다.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생겼어요. 박난이가 낮고 빠르게 속삭였다. 그때서야 손승우는 그녀에게 눈길을 모았다. 저 말이에요. 이현상 선생 부대로 회복기 환자들을 보내기로 결정이 됐대요. 큰일 났잖아요. 그게 무슨 큰일이오? 하는 말이 곧 나오려는 것을 손승우는 참았다. 그 말은 박난이를 너무 무색하게 만들 것 같았던 것이다. 손승우는 고개를 숙였다. 이현상 부대로 가게 되면 결국 지리산으로 가게 되는 거지. 이현상 부대가 지리산으로 간다는 건 여기 도착할 때부터 확실한 사실로 알려졌으니까. 각 도당이 자기들도의 거점을 확보하고 무한 책임으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깊은 산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리산이 세계도에 걸쳐 있으니까 총사령부를 설치하기 좋아서인가? 글쎄, 그게 아니면 사령부 설치를 겸해 미리 투쟁 거점을 확보해 두자는 목적인가? 지금 상황은 여순항쟁 직후와는 다르지 않은가? 그때는 피신투쟁지로서 지리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그때처럼 상황이 급박하지 않고 넓은 지역에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왜 지리산으로 일부러 들어간다는 것인가? 그것은 투쟁력의 사창이 아닌가? 지금은 한 사람의 투쟁이라도 확대하면서 인민들 옆에서 투쟁할 시기가 아닐까? 지리산은
그런 투쟁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피신 투쟁지로 선택하는 곳이 아닐까. 의병들도 동학군들도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 투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 이 상황에서 어째서 그 깊은 산 지리산으로 들어간다는 것인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내 생각이 모자라는 것인가? 뭘 그리 생각하세요? 박난이가 얼굴을 가까이 뒤밀었다. 손승우는 얼굴을 들었다. 껍질을 벗기다만 찔레수는 그동안의 엄지와 검지손가락 사이에서 잉그러져 있었다. 뭐 별 생각 아니오. 손승우의 수척한 얼굴이 희미하게 웃었다. 어떡하시겠어요? 잘 먹지 못하면서도 언제나 맑은 윤기가 도는 큰 눈을 더 크게 뜨며 박난이가 물었다. 뭘 말이오? 참, 몸이 이래 갖고는 딴 부대로 가실 수 없잖아요. 박난이 씨, 좀 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내가 떠나는 게 싫다고 말이야. 그래, 나 같은 놈을 그렇게 생각해 주다니 고맙고,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 손승우는 지그시 웃었다. 그게 어디 내 맘대로 되는 일이겠어? 조직이 하는 일이지. 아니에요. 조직은 뭐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요? 빨리 그분을 찾아가도록 하세요. 가서 부탁하세요. 그분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박난이의 눈은 더 윤기가 났고 마르는 입술에는 질긴 힘이 모아지고 있었다. 그 색다른 모습에서 손승우는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녀의 강인성을 발견하고 있었다.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개방성과 적극성에 그 강인성이 작용해 그녀 자신을 이 산속에 있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에게 부족한 그런 그녀의 개성이 손승우에게는 나쁘지 않게 느껴졌다. 누구? 박두병 동지 말이오? 예, 박동지. 글쎄, 좀 생각해 봅시다. 아니에요.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곧 전출이 시작된다더라니까요. 박난이는 안달이었다. 알겠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오. 이런 몸으로 여길 떠났다간 큰일 난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해요. 박난이는 힘주어 다짐했다. 손승우는 그저 웃었다. 박난이가 돌아간 다음에도 손승우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지원 병력을 보내면서 왜 하필이면 회복기의 환자들일까? 자기네들 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회복기 환자들만을 전출시키는 의미는 무엇일까? 유격 조직을 개편하는 그 회의가 순조롭지 못했던 것과 그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현상 사령관의 병영 요청에 도당 위원장은 마지못해 그 숫자나 채우자고 회복기 환자들을 골라낸 것이 아닐까? 현재 도당 사령부의 병력 중에서 제일 쓸모가 없는 것이 회복기 환자들이니까. 글쎄, 그게 아니라면 그럼 지리산으로 가는 길에 허약한 사람들을 데려가 보호하고 건강을 회복시키자는 것일까? 글쎄, 지금 그런 배려까지 할 여유가 있을까? 그 깊은 내막이야 알 도리가 없는 일이고 어쨌거나 지금 상태에서 지리산으로가 틀어박힌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은 전역이 도당 단위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야말로 유격투쟁 시기이지 여순 항쟁 때처럼 전남 일부 지역만 움직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연계투쟁이 일어나지 않아 지리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피신투쟁 시기가 아닌 것이다. 일단 박두병을 만나고 보자. 손승우는 기운 없는 몸을 무거운 짐이라도 진 듯이 일으켜 세웠다. 박두병은 무슨 그림가를 쓰고 있다가 손승우를 반갑게 맞았다. 아이고 선동지, 몸 회복은 좀 어떠시오? 박두병은 언제나처럼 그늘없는 얼굴로 힘이 넘치는 악수를 했다. 예,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승우는 박두병의 소탈하고 구김살 없는 성품에 또 묘한 안정감을 느끼며 웃음 지었다. 아직도 수척하신데 워낙 먹는 게 부실하니까. 박두병이 민망해하며 혀를 찼다. 아닙니다. 그것도 투쟁 아닌가요? 그런데 방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승우는 책상으로 대용되고 있는 미군 탄약 상자 위에 펼쳐진 종이로 눈길을 보냈다. 아니, 염려 마십시오. 신문에 낼 글인데 거의 다 썼습니다. 손승우는 박두병의 말을 들으면서도 눈길을 책상에 그대로 두고 있었다. 뭘 그리 보십니까? 아, 예. 저 펜에 무슨 영어가 씌어 있어서. 그때서야 손승우는 책상에서 눈길을 거두었다. 아, 이 볼펜 말입니까? 보십시오. 미군 전용 볼펜입니다. 박두병이 볼펜을 집어 손승우에게 내밀었다.
손승호가 받아든 검정 볼펜에 씌어있는 흰 글씨의 영어는 US 가버먼트였다. 그게 다 보트에서 생긴 겁니다. 미군 전용 볼펜으로 미제를 타도하자는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빨치산 전술에 아주 충실하고 있는 셈이군요. 맞아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다.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지. 박두병은 손승호의 입장을 생각해서 먼저 말문을 열었다. 그저 심심해서 왔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 전출 문제에 관해 좀 알아볼까 해서요. 회복기 환자들을 보낸다는데 저도 포함된 것인지, 포함되었으면 좀 빼주실 수 없으신지 알아보려고요. 손승호는 말이 길어지지 않게 용건을 한마디로 밝혔다. 왜? 여기가 좋으십니까? 박두병이 손승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웃었다. 예, 정도 들었고 투쟁적인 면에서 볼 때도 지금 지리산으로 들어가야 할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입을 꾹 다문 박두병은 한참이나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염려 마십시오. 선동진은 처음부터 전출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당에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인걸요. 박두병이 시원스럽게 말했다. 아닙니다. 일꾼이긴요. 모자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손승호는 마음이 가라앉는 안도감을 느끼며 말했다. 겸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손동지의 지적대로 지금 시점에서 지리산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도 앞선 문제점은 각 도당들 위에 유격사령부가 올라가게 된 조직 개편에 있습니다. 그건 조직의 기본이 뒤집어진 오류고 과오입니다. 당 조직 위에 군사 조직이 올라가게 된 건 국가 조직 위에 군사 조직이 올라앉은 것과 똑같은데 그런 경우는 그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해고당한 메가더의 경우를 보세요. 그 독선적이고 아나무인인 메가더는 자신의 유엔군 사령관이라는 직책이 곧 전 세계적인 지배자라는 것인 줄 착각했어요. 그 착각이 대통령에게 도전하게 만들고 더 심하게는 대통령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한 겁니다. 군인이 대통령 위에 올라앉으려는 짓이었지요.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축출당할 수밖에요. 아무리 전지라고 하더라도 군대 조직은 어디까지나 국가 조직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손승호는 뭐라고 대꾸할 말이 없었다. 박두병은 부드러운 인상과는 달리 너무나 명쾌하고도 완벽한 논리로 문제의 핵심을 찔러버렸던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만 가보겠습니다. 손승호는 신경 써서 몸을 가볍게 일으키려고 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박두병은 손짓을 하고는 때 묻은 배낭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거 가지고 가세요. 박두병이 내민 것은 검정 볼펜이었다. 아닙니다. 저한테도 있습니다. 두고 쓰세요. 손승호는 진심으로 사양했다. 손동지가 가진 것은 몽당 연필 아닙니까? 내가 2개를 가지고도 미처 나눴을 생각을 못했어요. 이걸로 미제를 타도할 극본이나 시를 더 멋지게 쓰세요. 자, 받아요. 박두병은 볼펜을 손승호의 손에다 쥐어주었다. 그럼 잘 쓰겠습니다. 손승호는 목례를 했다. 예, 건강 조심하세요. 박두병이 환하게 웃으며 그 큰 코를 실룩거렸다. 손승호도 따라 웃었다. 손승호는 느린 걸음을 옮기며 박두병의 말을 되짚어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길지 않았던 말은 여러 가지의 질문과 답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었다. 그 회의의 결정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다. 병력 지원은 호의적 협조로 이루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 민주적인 방법이 아닌데 왜 그런 중대한 문제가 결정될 수 있는가? 주재자가 이현상이니까. 호의적인 협조가 아니면서도 왜 대원들을 차출하는가? 요구자가 이현상이니까. 왜 이현상은 당의 근본 원칙을 위배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메가더 같은 착각에 빠졌으니까. 당을 무시하는 그런 결정적 과오를 범한 이현상은 어떻게 될까? 메가더처럼. 손승호는 마음 무거운 우울함을 느꼈다. 성인들 중에서 이현상이란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만큼 그의 투쟁은 장기간에 걸쳐 영웅적이고 신화적이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과오를 범하고 그런 오류를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라고.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손승호는 볼펜을 주머니에 꽂으며 연희대의 움막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삐라 뒷면에다 이 볼펜으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척결하는 내용의 극본을 쓰면 아주 안성맞춤이겠군. 하고 생각하며 손동무, 손님이 찾아왔어. 움막에 가까워졌을 때 누군가가 말했다. 손님? 손승호는 가슴이 철렁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김범우가 번쩍 떠올랐다. 송동무시오? 그러나 앞으로 다가서는 얼굴은 김범우가 아니었다. 안면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산중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손님이라는 말을 갑자기 듣게 되자 반사적으로 김범우가 생각났던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도 김범우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평소에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에 새삼스럽게 놀라고 있었다. 누구신지요? 예, 손녀인데요. 소뚜껑 동무 아시지라? 예, 압니다. 손승호의 얼굴이 금방 밝아졌다. 이거 받으시오. 그 동무가 보낸 것이오. 선요원이 담뱃감만한 것을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몰고소. 손에 핀지 들어답디다. 시간 너무 지쳐여서 나싸게 가야겠소. 손승호는 선요원이 내밀고 있는 것을 얼른 받아들었다. 고맙소. 안부 좀 전해주시오. 그리옵시다. 손승호는 빠른 걸음으로 멀어져가는 선요원의 뒷모습과 손에 든 것과를 번갈아 보며 한동안을 그대로 서 있었다. 선요원이 마치 소뚜껑이라도 되는 것처럼. 종이를 풀자 나온 것은 뜻밖에도 인삼 두 뿌리였다. 편지는 그 밑에 들어있었다. 손승호는 마음 급하게 편지를 펴들었다. 손동무 전상서. 병의 회복은 참 어떠시오? 늦게서 병 알았던 소식 듣고 기맥 깊디다. 혀도 목신 탈리 없은께 얼마나 다행하고 다행여요. 회복에 조금 이로우라고 이것을 보내는 것이니 때때로 씹어서 잡수시오. 너무 작아서 면목이 없어. 마음으로야 당장에 가보고 잡아도 그리 못하는 것이 우리도 형편인께라. 손요원한테 사사로운 일 시키는 것이야 당이 금하는 것이지만 손동무 같은 장원동무 보호자는 일인께 당도 이해할 것이구만요. 어서 회복하시고 산생활 무사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문자가 틀린 것이나 없는지 걱정스럽구만이라. 소뚜껑 배삼. 편지 위에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졌다. 손승호는 눈을 질끈 감으며 입술을 물었다. 그리고 고개를 뒤로 젖혔다. 이 전쟁통에 인삼을 구하느라고 무진애를 썼을 소뚜껑의 모습이 선하게 떠올랐다. 손승호는 자꾸만 솟는 눈물을 목이 아프도록 되삼키고 있었다. (15) 사형 대신 써야 하는 수기. 김미선이 받은 형벌은 사형이었다. 사형이 언도되는 순간 김미선은 만주 벌판에서 겪었던 칼바람보다 더 차고 예리한 현기증에 휩싸였던 것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이 한꺼번에 스치고 지나갔다. 아이들의 얼굴과 이원주의 얼굴이었다. 그 두 모습은 체포된 이후 줄곧 마음에서 맞부딪히고 뒤엉켜왔던 문제였다. 그냥 북행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아니야. 두 새끼들의 그 꼴을 보고는 차마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이렇게 잡혀버렸으니 무슨 소용이야. 아니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위험은 아니었지. 잡히더라도 죽지만 않고 몇 년 징역살이하고 나서 자식들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고 각오는 했었지. 이원조 그분은 나의 그런 마음까지 헤아려던 것일까? 그분의 말없는 무기는 무슨 의미였을까? 자식 가진 여자의 심정을 이해했던 것일까? 아니면 강제로 북행을 시켜보았자 그 정신 상태가 당원으로서 더는 쓸모가 없다고 포기해버린 것일까? 아니야. 날 포기했을 리가 없어. 문학평론가인 그분은 애미가 된 여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실 분이야. 나는 당을 버린 것이 아니야. 난 혁명을 포기한 게 아니야. 어린 자식들을 살려내기 위해 잠시 투쟁을 멈춘 것뿐이야. 그분이 고개를 저었더라면 난 분명히 북행했을 거야. 그분
그분은 날 미티에 그런 어려운 묵인을 한 게 아닌가? 하지만 사형을 당하게 되면 어쩔 것인가? 아니야, 그럴 리는 없어. 군인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기자 노릇을 한 것뿐인데 아무리 살벌한 세상이라 해도 죽이게 하려고. 조사를 받는 동안에 날마다 되풀이한 생각들이었다. 그런데 형벌은 막상 사형이었다. 언도를 듣는 순간 떠오르는 이원조의 얼굴은 이럴 줄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로 가슴을 쳤고, 두 아이의 얼굴은 이 불쌍한 것들아 하는 울부짖음을 솟게 했다.